네, 지금부터는 여진족의 풍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족 풍속은 만주원류고에 기재된 내용하고 13세기 만주고철 유래하는 책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발간을 했는데, 이 책 안에 송막기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송막기문에 대해 기재된 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막기문은 송나라 사신인 홍호라는 사람이 1126년에 북송이 멸망되니까 이 휘종과 흠종이 금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황룡부와 오국성의 유배를 되죠. 그래서 현지에 사망하게 됐는데, 이때 1129년 3년 뒤에 홍호가 이 사신의 일원으로 금나라에 파견을 됩니다. 금나라에 파견됐는데, 결국 금나라에서 이 홍호란 사신을 돌려보내지 않고 억류를 해가지고 지금 북만주 상경인근에 있는 냉산 지역에 억류를 해서 나중에 영경으로 돌려보내게 하는데, 이 냉산이 오상시 경내에 있는데 현지인은 백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이 백산이 결국은 금나라 당시에 백산 또는 장백산으로 불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홍어는 이 금나라 지역에 약 한 14년 정도 억류되어 있다가 돌아와서 그 기록을 남기게 되죠. 1142년에 석방돼 가지고 송나라 돌아가가지고 당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참고를 정리를 했는데, 금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송나라에서는 절대 발표를 하거나 글로 남기지 못하겠어요. 그 이유가 결국은 이 두 휘종과 흠종 황제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써서 혹시 송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전혀 함구하도록 한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남송 정권을 세운 것이 조구인데, 이 휘종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흠종 형이 또 붙잡혀 갔는데, 이 조구가 황제가 돼가지고는 이 아버지 흠종하고 형 휘종과 흠종이 송나라로 다시 돌아오면은 자기 위치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신들도 입장이 곤란해지고 하니까 결국은 금나라에서는 이제 인질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돌려보내고 싶어 하는데, 송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현지에서 사망하고 장례를 하게 되는데, 약 1156, 그게 한참 지나서 결국은 이 장자 홍적이 유고를 정리해서 정리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송막기문이라는 이름으로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러한 제한 사항들이 좀 그 당시 대신들이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한이 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송막기문이라 이름한 것이 당시에 당나라 때 송막도부의 관할 구역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송막기문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그림으로 보면은, 이 하얼빈이 금나라 상계, 이 금나라죠. 금나라에서 이 북경을 영경, 이걸 거쳐서 당시 송나라가 있던 이 개봉, 이 황하유업 개봉이죠. 이 개봉을 점령해서 휘종과 흠종을 이렇게 포로를 가고 나니까 그 중에 아들 왕자 한 명이 쭉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만 지금 지역에 이제 항저우가 이만인데, 이 이만으로 가서 남송 정권을 세웁니다. 남송 정권이 이 장강이 남쪽, 이렇게 흔히 역사에서 그냥 남송이라고, 여기 그 전에 것을 북송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남송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이제 고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몽골, 서쪽은 서하, 그 다음에 지금의 운남성 쪽은 이제 대리, 이렇게 쭉 당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나라가 실제 보면 대단히 이 넓은 지역을, 중원을 지배했었다, 점령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해와 고구려가 요 지역 정도였다면 금나라가 이 장강까지 갔었고, 그 뒤를 이은 청나라는 이 지역 전체, 중원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진족의 전통 춤이 어땠느냐 하는 것은 뭐 그림이나 뭐 요즘 말하면 동영상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수나라 문제 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조공을 했었는데, 그때 연을 열었으니까 이 춤을 추는데, 근데 연을 열었는데 뭐 술을 마시고 이 사신들끼리 같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춤이 몸을 굽히고 꺾고 하는 것이 마치 전투를 하는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이 수나라 문제가 이게 보니까, 야, 이게 뭐 우아하게 하는 춤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아주 격렬하게 하는 거 보니까 천하의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어서 항상 군사를 일으킬 뜻을 갖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을 봐서 이 여진족 춤들이 굉장히 격렬하고 아주 활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사처수의 풍속인데요. 형사처수는 결국은 뭐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을 그 동생 중에 누구가 적당한 사람이 같이 아내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금나라 보면 정실소생 승가가 죽으니까 승가의 철을 칙실소생 장자 고론이 거두었다. 그래서 승가의 아들은 고론이 양육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고구려의 풍속이 흉노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 흉노의 풍속이 결국은 이 형사처수여졌다고 하고, 요즘 언론에서 이 아프간 파슈툰족 풍속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보면은 유대인과 아프간 파슈툰족이 형사처수의 풍속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파슈툰족이 우리와 같은 유대인의 일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 당시 유대인과 아프간 파슈툰족에도 형사처수의 풍속이 남아있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삼국사기에 나오죠. 고국천왕 왕비 우씨가 이 산산왕 그 동생한테 가서 같이 나중에 그대로 왕비가 계속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우리가 드라마긴 합니다만은 대청풍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청태종 효장문왕무의 청태종 황후 중에 효장문왕후가 그 도르곤과 상당히 열애를 했다, 연인관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르하치는 이 육촌 동생 아내를 부인으로 삼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는 걸 봐서 청나라 당시까지도 이런 형사처수 풍속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발해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발해 왕은 대시고 노비들은 성이 없어서 주인성을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부인들은 대단히 사납고 투기가 심하다. 그래서 서로 10명의 부인들이 모아가지고 10자매를 형성한다. 10자매를 형성해서 남편이 첩을 두거나 외도를 용납하는데, 이 10명의 부인들이 각자 이렇게 남편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눈이 감시하면서 어느 누군가 한 남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을 이제 10명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연대한 사람 안에서는 이제 서로 감시가 가능한 거죠. 가가지고 때로 몰려가가지고 욕을 하고 남편을 막
윽박지르고 하고 나서 심지어는 상대 연을 독살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거란 여진 뭐 여러 나라들은 이 창녀도 있고 뭐 소실과 시비도 있지만 발해는 이 감히 소실이나 시비 이런 것을 두어 가지고 외도를 할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이 송막기문에 남아 있는데 이 발해 여인들이 이게 투기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 부여에는 삼국지 동인예전에 보면 부여는 부인이 투기하면 죽였다 이런 걸 봐선 부여의 풍속하고 발해의 풍속은 또 좀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발해 남자들은 대단히 용맹했다. 다음 발해 남자 3명이 모였을 때는 3명이 호랑이 한 마리를 당해낼 정도로 잡을 정도로 굉장히 그 용맹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거란 태조 아버기가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부족들을 이쪽을 연나라 남쪽으로 이동해서 세금을 내도록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전쟁이 있으면 항상 앞장을 세웠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거란 천조제가 거란의 왕이 마지막 왕이 거란 천조제죠. 그러니까 거란이 멸망할 무렵에 이 발해가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구려 무용청 수렵도에 보면은 실제 이 말을 탄 이 무사들이 호랑이 사냥하는 이 그림이 남아있죠. 그래서 대단히 실질적으로 정말 대단히 이 고구려와 발해 이 사람들이 용맹무쌍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발해인들이 보면은 모란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죠. 거란이 이제 발해 사람들 이렇게 쭉 요양의 남쪽으로 이동시킨 사람들이 약 한 5천호 3만 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 통제할 것이 좀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무리를 일으키거나 하니까 금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산동 지역으로 전부 다 이주를 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 번에 한 수백 명씩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발해 사람들, 부자 사람들은 이 정원에 연못을 파고 그 주변에 이 모란을 심었는데 몇백 번씩 심었고, 다 연나라 땅, 이게 연지라는 것은 지금 북경 지역을 일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쪽에는 없는 모란인데 10포기를 수천 혹은 5천 전에 사갔다라고 해서 그 당시 이 모란이 굉장히 귀히 여겨가지고 모란을 쭉 연못 주변에 심으면서 이 귀족들이 모란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주는 지금 대련반도 여순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련반도에서 중국 산동반도 이쪽은 아주 대단히 가까워가지고 바람이 불 때는 닭과 개소리가 들릴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만큼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율 아버기 장자 야율배는 동난왕에 임명됐었는데 이 동생한테 밀려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후당 명종에게 기순을 하고 여기서 이 소주에서 배를 타고 후당으로 망명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야율배는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말을 타고 전쟁을 하고 이런 성향보다도 좀 무보다는 문 쪽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3대 세종이 되죠. 이거는 저거 전에 글 한 편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진 부족 중에 또 노랑머리 여진 부족 황두여진이 한데, 이 황두여진은 모두 산에 샀는데 합소간 여진이라고 불렸다. 대단히 용맹했다라는 것이고, 금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앞장세웠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너무 군역이 가혹하고 또는 전쟁을 해서 물품을 당시 뺏어 오니까 금나라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다시 또 모두 다시 뺏어가니까 마침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인데, 황두시리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노란 머리카락에다가 눈동자가 녹색이고 이 백인의 특색을 보인다. 이것이 황두여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말갈의 풍속 중에 하나는, 고관이 일반 백성의 집에 숙소를 정해서 가게 되면은 그 출가하지 않는 그 집 여자로 하여금 저녁에 시침을 하도록 하는 풍속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거란에서 해동청 공무를 담당하고 온 오국부에 온 요나라 사신이 너무 횡포를 심해가지고 재물도 막 그냥 갈취를 하고 매일 저녁 시침들 여자를 욕을 한 바람에 이 오국부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시집 안 간 처자들만 하는 것이 그 풍속인데, 심지어는 부인들까지 전부 다 시침 들게 하고, 또는 전부 다 예쁜 여자들만 와서 시침 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오국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침내 여진이 분노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시침 풍속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잘 접대하려다기보다도 당시에는 전부 다 부족 간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있어서 종례혼, 근친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근친혼을 하면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지고 멀리서 오는 손님은 결국은 근친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시침을 해서 결국은 유전적으로 그런 문제성을 없는, 말하자면 시바지 이런 어떤 그래서 출발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북쪽 기마민족들이 낚시 또는 이 매사냥, 특히 그 사냥을 아주 즐겨했는데요. 영광주는 지금 송원시 부여현이 영광주 지역인데 매우 춥기 때문에 복숭아 오얏 종류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8월 되면 벌써 아마 춥기 때문에 이때 땅을 파고 이 과수들을 땅에 묻어가지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겨울을 지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다음 매년 봄 사냥이 춘수인데 이 봄 사냥이 강물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요나라 황제가 거기 가서 얼음 구멍을 내고 얼음 낚시를 했다는 거죠. 얼음 낚시를 했고 배 사냥을 즐겼다. 요즘 우리도 얼음 낚시를 춘천 호반에서 얼음 낚시를 하는데,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은 이 거란 때부터도 이때 얼음 낚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각종 가죽들을 가지고 이제 거란과 이제 교환을 했는데 이것을 여진무역이라고 했고, 근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헐값에 강제로 뺐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진이 불만을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북방민족의 장기 중에 하나가 말 타는 것이죠. 말 타고
기사, 말 타고 활 쏘는 것인데, 말을 얼마나 잘 타는지 언덕을 날 때도 뭐 나는 듯이 달려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 사냥을 할 때는 각 기수별로 5 내지 7보 간격으로 쭉 키라는 것은 이렇게 곡식 까부는 키죠.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우리나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국물망처럼 이렇게 쭉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10 내지 20리 간격으로 서로 쭉 벌려서 가는데, 이렇게 진이 일단 형성되면 왕이 사냥을 승리한다. 그 다음에 양쪽 기병은 서서히 포위왕을 접혀서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되면은 활을 쏘아서 짐승을 잡는다. 잡은 다음에 구워 먹고, 그러면서 이 남자들은 이것이 가장 즐거운 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여진의 금나라의 군사 행동, 진을 치고 행군하고 하는 것은 모두 이 사냥에서 유래됐다. 그러니까 이 사냥하는 것이 결국은 평소에는 사냥하면서 그 자체가 군사훈련을 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 사냥하면서 군사훈련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났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강병이었다는 거죠. 전부 다. 이 북쪽 사람들이 이 사냥을 즐겼는데 특히 그 매사냥을 즐기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매가 이 해동에 사는 해동청 보라매라고 이야기하죠. 이 해동청 보라매가 이 고니를 포획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 날고 힘이 강력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발톱이 흰 것이 가장 귀히 여겼다. 아주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죠. 매년 요 나라에서 갑사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금나라 오국부에 와가지고 매공출을 요구하는데, 이 매를 가는 것이 엄청난 먼 길을 이 사람들이 오는데, 보면 이것을 응노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역사에서. 금사나 요사에 보면 응노다. 우리가 비단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응노다. 이게 매길이다. 이게. 매를 사냥해서, 매를 공출해서 가져가는 걸 이걸 응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경 임한부가 이게 내몽골 파림작이죠. 여기서부터 농안, 부여, 남리마, 하얼빈 거쳐서 이란까지 와서 오측에 가져갈 약 한 5천리 정도 되는 이 먼 길을 이 매를 구하기 위해서 한 1,000명의 군사들이 동원돼서 왔다는 것은 엄청난, 당시에 매는 대단히 이 요나라 거란으로서 어떤 커다란 이게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책임자가 은표를 받은 응사라고 하는데, 응노로 와가지고 이 책임자가 응사, 사신이죠. 응사가 너무나 행포를 부리고 재물을 강탈하고 처녀 시침을 요구하고 이런 바람에 오국부에서 이 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응노가 불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응노가 불통하니까 이 요나라에서 와남부에다가 이 응노를 개통시키고 이 오국부를 좀 진압을 해라 라는 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와남부에서는 실제 이 거란에 위탁받고 거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오국부를 평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전부 다 점점 이 세력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주변 부족들을 진압을 하면서 정복을 해서 와남부의 세력이 극대화가 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 해동청 때문에 이 와남부 세력이 강성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거란이 망한 것은, 요 나라가 망한 것은 해동청 때문에 그렇다. 해동청의 저주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해동청 어린 매들을 잡아가지고 가서 사냥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하다 보면서
그냥 뭐 매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행포가 극심하다 보니까 이 여진 지역이 원망을 사게 되고 이 완안부가 세력을 형성해서 결국은 거란을 멸망시켰다 라는 이야기가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 응노를 구글 지도로 한번 보면요, 이 요나라 상경이 이 적봉, 이 파림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일천 군사가 쭉 동료를 출발해서 장춘을 거쳐서 하얼빈을 거쳐서 이 오국부가 있는 것이 이 이란현인데, 이란현에서부터 이 지역을 이 오국부 지역인데, 오국부의 그 가장 큰 중심성이 이제 오국두성인데, 지금 이란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직선거리로 하면 1000km 정도. 그러니까 2500리? 2500리 정도. 여기서부터 2500리죠. 또 여기서부터 이 해동청이 나는 지역이 바로 지금 사할린 이 남쪽이 해안 지역, 이 지역이 이제 해동청이 나는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 오츠크에까지는 또 2000km, 여기서부터 또 1000km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5000리 정도 되는 이 먼 길에 이 해동청을 잡기 위해서 대단히 큰 거대한 이제 행사였면서 거대한 당시로서는 가장 큰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여진이 강한 이유도 제가 간간히 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각 부락은 5가 단위로 편성이 됐고, 사냥과 전투할 때도 둔체별로 또는 족당별로 일가를 뽑아 보냈다는 거죠. 동네별로 그 지역 일가라는 것은 그 조그만 부락에 보면 전부 다 같은 시족 단위 부락들이니까 그 단위 그대로 부대가 편성되다 보니까 아들과 동생이 아버지와 동생을 지키고, 사절은 목숨 걸고 두목을 방어하고, 뭐 아버지 삼촌, 형제, 사촌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 상하 간의 정이 통해가지고 막힐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 전쟁이 나면은 공에 따라서 상을 줘가지고 전부 다 공평하게 보였다는 거죠. 상벌이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사냥해서 군사 모두들이 아주 기사에 뛰어났다는 것이죠. 아주 사냥 자체가 군사 편제 훈련이었기 때문에 뭐 전쟁 연습을 평소에 전쟁 연습이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족 간 서로 이게 전투가 잦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실전 경험이 풍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쓴 말이 이 몽골말이죠. 체격은 비교적 서양 말보다 적지만 대단히 지구력이 뛰어나고 장기 전쟁에 적합했다. 그래서 이여진 또는 청나라 몽골 유둔들이 강병한 원인이 여기 있었다라는. 그 다음 여진 또는 이 북방 민족들은 이게 독자적 문자를 창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그냥 쓰지 않고 독자적 문자를 창제해서 한문화로부터 탈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즉 한자는 배우기도 어렵고 그 말을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나라 금태조 때 여진 대자, 시종 때 여진 소자를 만들고, 이 거란 문자를 참조해서 여진 문자를 만들고요. 여진 문자를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백성들 배우라 한 게 아니고, 실제 여진 문자로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고, 모든 관리들은 이 여진 문자를 공부해라라고 이게 학습 기관도 학교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와 이런 고위직들을 전부 다 여진 문자를 익히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다음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 만주 문자
를 참고로 만주 문자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이 여진 문자가 이제 그냥 사장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몽골 문자로 기초로 해서 만주 문자를 청태조가 만들고 청태종은 다시 유권전 문자로 개량했다. 근데 청나라는 여진과 금나라와 마찬가지고 만주 문자를 만들어서 이 공문서에 실제 사용했었다는 것이죠. 이 금나라나 청나라에 비해서 조선 세종도 한글을 만들었지만 대단히 아쉬운 것은 이 관리나 지배층은 한글을 안 썼다는 것이죠.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고 공문서에서 한문을 사용하고 일반 백성들은 한문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좀 어려우니까 일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결국은 이 지배층의 지배를 공고리게 하는 하나의 한문이 수단이 됐다는 거죠. 글을 아는 것은 대단히 지배하는 데 제일 중요한데 지배층만 사대부들만 한문을 익히고 그걸 공문으로 쓰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려우니까 한글을 만들지만 그냥 원문이다. 그래 일반 백성들만 쓰게 했었다는 것이죠. 공문서에 하지 않았던 일은 이 조선과 북쪽 청나라, 금나라하고 같이 문자를 만들었지만 이 다른 것이 저 사람들은 직접 사용을 했고 우리는 지배층과 공문서 사용 안 했고 그 차이가 여기서 자주성과 내지 통치의 어떤 철학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금나라 세종은 여진이는 한식 성명으로 개명하는 것을 딱 금나라 사람은 금나라 이름으로 써라. 한식으로 이런 식의 한식 이름 짓지 말라는 것이죠. 금나라 이름은 그대로 써라. 그 다음 금세종하고 청나라 근룡제가 보면은 의복과 언어는 옛 제도를 따라 그러니까 여진이 쓰고 있던 의복 말 그대로 쓰라는 거죠. 중국식 의복으로 바꾸지 마라. 신하들이 좀 바꾸라고 했던가 봐요. 결국은 북경을 점령하면서 중국을 지배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입는 의관이나 이런 것을 채택하도록 했는데 그걸 안 따라왔다는 것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신라는 일찌감치 당나라 복식을 도입했죠. 당나라 복식도 도입하고 성명이라든지 경덕왕 때 보면 모든 지명을 한자식 지명으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고유 지명은 전혀 남아있지 않는 이런 신라는 일찌감치 어떤 한문화의 동화가 돼서 그대로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궁중에서는 반드시 여진어를 쓰도록 했다. 근데 사실상 북경을 점령하면서 금나라도 북경으로 천도했고 청나라도 북경을 천도했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 청황실에서 오차 여진어를 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삼국지에 보면은 부여는 흰 배로 만든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북사에 보면 신라는 흰 옷을 좋아하고 흰 옷을 입었다. 그다음 대군국지에 보면 금나라에는 흰 옷을 좋아해서 흰 옷을 입었다. 그다음 겨울에는 추우니까 가죽 옷을 입었다. 근데 결국은 부여, 신라, 금나라 모두 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게 백이민족이라는 거죠. 같은 문화와 습속을 알 수 있는 이제 가장 우리가 말과 특히 의복 이런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인데 결국은 전부 다 이 백이민족이라는 것이다. 이 동방의 부여, 금나라, 신라 모두 백이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런 이 백이민족 흰 옷을 입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